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병원 류마티스내과 송정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섬유근통이라는 병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섬유근통은 어떤 질병인지, 또 섬유근통은 치료 가능한 질병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섬유근통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독특한 질병이거든요. 류마티스 내과에서 보지만은 이게 진짜 류마티스 질환인지 아니면은 뭐 신경성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섬유근통 증례 한 두 가지 들어보고, 그다음에 섬유근통의 정의, 증상, 진단, 뭐 감별 진단, 치료와 예후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환자 증례 말씀드리겠습니다. 46세 여자 환자고요. 식당을 경영하는 남편하고 같이 식당을 경영하고 좀 약간 좀 뚱뚱하신 분이에요. 병원에 오셨는데 주증상이 이제 아침마다 손이 붓고 뻑뻑하고 무릎도 아프고 또 이게 목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개인 의원에 갔더니 증상은 류마티스 같은데 조금 이상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해갖고 이제 대학병원으로 이제 전원이 됐죠.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오셨는데 자세히 물어보니까 이제 발병 기간이 2년 이상 서서히 진행이 됐었고, 또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습니다. 뭐 스트레스 받거나 잠을 못 자거나 일을 너무 심하게 하면은 이렇게 손도 붓고 무릎도 아프고 굉장히 온몸이 다 쑤시고 그런 증상이 있었고, 직업은 남편과 함께 식당을 하는데 이제 아침하고 낮에는 식당을 안 하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제 일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력에는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그래서 환자 보면은 키가 160cm, 체중이 한 70kg 나가고 약간 좀 비만하신 편이죠.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손에 아침 강직이란 게 와요. 아침 강직이란 게 와서 이게 1시간 이상 손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있으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 환자는 한 5시간 이상 손이 뻣뻣하다고 그러고, 또 이렇게 팔꿈치도 좀 만져보고 손가락도 만져보니까 약간 아프다고 그러고 무릎도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빨갛게 변하거나 뭐 심하게 부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에도 물 차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 관절에 부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조기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뭐 다발성 관절염이나 섬유근통을 의심을 하고 이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뚝딱 했는데 뭐 일반 혈액 검사 한 거에서 백혈구수라든지 혈소판수라든지 다 정상이었고, 빈혈도 없었고, 또 염증 수치도 모두 정상이었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 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류마티스 인자나 항C CP 항체가 모두 음성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하고 발가락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모두 정상이고요. 그리고 전신 골스캔이라고 하는 검사가 있는데, 이 전신 골스캔은 이게 관절염을 가장 최초에 나타나는 그런 검사예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뭐 퇴행성 관절염이나 그런 관절에 손상이 갔을 때 엑스레이에 나오기 전에 훨씬 더 전에 볼 수 있는 게 전신 골스캔에서 관절염이 있는 부위가 까맣게 진행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것도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관절염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확실히 아니고 그냥 섬유근통이나 또 미분화성 다발성 관절염, 이거는 관절염 기운은 있는데 확실한 진단이 안 나올 때, 뭐 류마티스 관절염도 아니고 퇴행성 관절염도 아니고 강직성 척추염도 아니고 뭐 그럴 때 이렇게 애매하게 진단을 내리는 게 미분화성 다발성 관절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게 이제 정신과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생기지 않았나 해서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정신신체 이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이제 섬유근통이 의심이 돼서 자세하게 병력을 청취를 했어요. 그랬더니 잠을 잘 못 자요, 이 환자분이. 밤낮이 바뀌어서 잘 모르지만 낮에 일어나도 몸이 개운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피로감이 아주 심하게 나타났어요, 피로감이. 그래갖고 조금만 일을 해도 뭐 굉장히 그 피곤한 느낌이 나타나고, 또 남편이 일도 안 도와주고, 또 그 저녁에 식당을 하는데 막 남편에 대한 호소를 하는 거예요. 뭐 일은 안 도와주고 친구들 불러다가
공짜로 술만 먹이고 뭐 그러면서 그 남편이 술 먹고 또 이렇게 술주정하고 그러면은 정말 힘들다는 얘기를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이분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막 그러고 손발도 저리고 피순환도 아니고 뭐 변비도 있고 그래서 딴 병원에서 모두 정상이라고 다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러고 스트레스성이다 정신병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무슨 병인지를 지금 모르고 병을 키우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이게 무슨 병이냐고 뭐 물어보고 그러셨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검사를 해봤어요. 이게 섬유근통이 의심이 됐고 섬유근통에 이제 이런 부위가 이게 아프면은 섬유근통의 진단 기준에 들어가거든요. 1번부터 19번까지. 그래서 이런 부위를 아픈 데를 물어봤더니 뭐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렇게 목도 등도 허리도 아프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굉장히 섬유근통에 가까웠고 이런 설문조사를 합니다. 피로감이 얼만큼 심하냐 뭐 상당히 피곤했다 자주 피곤했다 그 다음에 아침에 깨어서 잠에서 깨어날 때 기분이 어땠냐 뭐 상당히 자주 상쾌하지 않았다 또 기억력 집중력 어땠냐 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요런 것들이 요런 증상들이 다 섬유근통 때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근육통, 과민성 대장증후군, 피로감, 건망증, 근력저하, 두통, 복통, 저림 증상, 어지럼 이런 증상들이 많이 있으면은 증상이 그 점수가 3점에 해당하거든요. 그래갖고 이걸 물어보니까 아 본인이 확실히 이런 것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점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섬유근통 진단 기준이 이렇게 전신 통증 지표가 7개 이상 돼야 되는데 11점이 됐고 또 증상 중증도 증상 심텀 시비어리티 증상 중증도 점수가 5점 이상이면 섬유근통으로 진단해야 되는데 피로 정도가 2점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 2점 인지 장애 정도가 2점 신체 증상이 3점에서 총 9점을 맞았습니다. 그래갖고 이 환자는 섬유근통으로 진단이 됐죠. 최종 섬유근통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섬유근통에 대해서 이제 그 약물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두 번째 증례분인데요. 이분은 62세 여자분이고 주증상은 입 마르고 눈 마른 증상이에요. 그리고 또 손발도 차고 저리고 쑤시고 아프다 그러고 뭐 피순환이 안 되나 봐요. 그렇게 그런 그 손발이 뻣뻣한 느낌이 들고 그런 증상이 있어갖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육통이 이제 생기는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개인병원에 갔더니 류마티스 같다네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6개월 전부터 이렇게 서서히 발생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을 한다고 그럽니다. 뭐 직업은 가정주부고 최근에 이제 친정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셔갖고 정신적으로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고 과거로는 고혈압으로 이제 10년째 약을 복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키는 150cm, 체중은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았고요. 혈압 다 정상이었고 또 아침 손 뻣뻣한 게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한 4시간 정도 손이 뻣뻣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진찰을 해봤습니다. 손가락도 만져보고 손목도 만져보고 팔꿈치도 만져보고 무릎도 만져보는데 다 정상이었어요. 이렇게 부어 있거나 물이 차거나 그런 증상은 없었고 그래서 레이노 증후군이 손발이 차고 피부 색깔이 하얗게 되고 입 마르고 눈 마른 게 쇼그렌 증후군 증상이고 그래갖고 이런 류마티스 질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섬유근통도 진단 기준에 넣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다 정상이에요. 아까 첫 번째 증례 환자처럼 뭐 백혈구 수도 정상이고 혈소판 수도 정상이고 빈혈도 없고 염증시도 정상이고 피검사 류마티스 관절염 때 나타나는 류마티스 인자나 항CCP 항체도 음성이고 또 쇼그렌 증후군 때 나타나는 SSA 항체가 음성으로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건 뭐 나쁜 병은 아닌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엑스레이를 이제 손하고 무릎하고 찍었는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퇴행성 변화만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거약 검사로 전신 골 스캔은 관절염 보는 건데 관절염 없는 거로 나왔고 레이노 스캔은 레이노 현상을 이제 진단하는 방법인데 그것도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침샘 스캔은 쇼그렌 증후군 때 침샘의 기능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입 마르고 눈 마르다고 했지만은 실제로 침샘 스캔을 했더니 모두 정상으로 나왔던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러면 일단 검사를 다 했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섬유근통을 의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또 병력 청취를 했죠. 그랬더니 잠을 잘 못 자요. 밤 12시가 돼도 잠이 오지 않고 자다가 쉽게 깨고 또 한 번 깨면 또 잠이 오질 않아요. 이게 전형적인 섬유근통 환자들의 이제 수면장애 패턴이고요. 피로감도 잠을 잘 자고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일어나기가 힘들고 피곤하고. 또 낮에도 피곤해서 뭐 그냥 졸기만 하고 깊은 잠도 못 자고 그런 그 피곤한 느낌 그런 것이 계속 밤낮으로 계속되고 또 손발이 저리고 아프긴 한데 손가락 색깔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레이노 현상 같은 경우는 추운데 노출되거나 격한 감정이 생기게 되면은 손가락 색깔이 하얗게 변하거든요. 그 다음에 더 심하게 되면 이제 파란색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뜨거운데 따뜻한 데 가면 빨갛게 변하는 게 레이노 현상인데, 그런 전형적인 레이노 현상은 없었어요. 뭐, 아니, 근데 뭔 류마티스가 이러냐고 그러면서 병명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섬유근통 진단 기준을 맞춰봤죠. 그래서 이거는 뭐 피검사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설문조사로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9군데 이제 통증 부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심텀 시비어리티, 증상의 중등도를 보니까 피로감이 자주 있었고, 또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개운하지 않았고, 집중력, 정신력도 조금 문제가 있고, 또 이런 그 신체 증상, 뭐 근육통, 뭐 과민성 대장염, 뭐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따져보니까 19점 만점에 9점, 그 다음에 요거는 8점, 그래갖고 섬유근통 진단 기준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섬유근통으로 진단이 돼서 이 환자도 마찬가지 치료를 잘 했고요. 나중에 치료가 잘 돼서 더 이상은 병원을 다니지 않습니다. 자, 섬유근통이라는 병이 이게 대표적인 증상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이 섬유근통 때 항상 나오는 그림이 프리다 칼로의 부서진 기둥이라고 하는 그런 사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멕시코의 굉장히 유명한 화가예요. 프리다 칼로라고 해서. 근데 이 사람이 뭐 남편한테도 버림받고 어릴 때 교통사고, 소아마비에다가 교통사고로 척추 수술도 하고, 그래서 항상 아픈 고통을 안고 살아간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갖고 이 섬유근통이라고 할 땐 이 통증을, 이게 바늘로 온몸을 다 찌르는 듯한 통증. 그래갖고 섬유근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이렇게 많은 고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섬유근통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섬유근통 환자의 좀 자주 하는 증상을 10가지를 정리를 해봤더니 이런 증상이 나옵니다. 온몸의 여러 곳이 돌아가면서 아프다. 온몸의 여러 곳이 돌아가면서 아프고, 또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몹시 피곤하다. 그 다음에 이런데 어깨 같은 데나 목을 누르면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뭉쳐있고 그러면 눌러주면 시원하다. 그렇게 마사지 받는 기분으로 그렇게 하는데, 섬유근통 환자들은 이렇게 눌러주면 오히려 더 아파해요. 그래갖고 이런 사람들은 마사지 받으러 못 가요. 마사지만 받으면 근육통이 더 심해져서. 그래서 옛날에는 이 앞통점으로 섬유근통을 진단을 했는데, 요즘은 그 앞통점을 하지는 않고 아픈 부위를 환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목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팔이 아프다, 그렇게 하죠. 옛날에는 이 앞통점으로 진단했는데 이제는 앞통점으로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공통적인 게 류마스 관절염처럼 아침에 일하면 몸이 뻣뻣하고 개운하지 않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 또 수면 장애가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잠을 깊이 충분히 자지 못하고 쉽게 깨고 그런 증상. 그 다음에 감각 이상도 있어요. 저림 느낌, 감각 이상 그런 게 있고,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게 있고, 또 심각한 정신병은 없는데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그런 게 있고, 또 장도 예민해서 이게 배가 아프거나 설사, 변비, 복통 그런 게 자주 있다. 또 피부도 예민해서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증, 뭐 피부 건조증 그런 것들이 동반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근데 이게 전신의 증상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정형외과도 가고, 그 다음에 뭐 소화기내과도 가고, 뭐 정신과도 가고, 신경과도 가고, 굉장히 여러 곳을 이제 다닙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다 정리해 보면은, 이러다가 이게 섬유근통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걸 가져야 됩니다. 섬유근통의 정의를 말씀드리면은 그 영어로는 파이브로마이알지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이브로는 섬유조직인데, 섬유적인 근육, 뭐 신경, 근막 그런 걸 이제 섬유조직이라고 그러고, 마이오는 근육이란 뜻이고, 알고스는 통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섬유 조직하고 근육하고 그런데 통증이 생기는 거를 파이브로마이알지아, 섬유근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육과 결체 조직이 통증이 좀 예민한 거죠. 압력과 통증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섬유근통이라고 하는데 이걸 특징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질통. 통증이라고 느끼지 말아야 될 자극에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반가워서 악수를 했는데 악수를 하면서 우리는 반갑고 뭐 아프다고 느끼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근데 아프다고 느끼는 거죠. 손을 꽉 잡고 굉장히 아프다고. 그다음에 반가워서 이렇게 포옹을 하면 뭐 기분이 좋고 또 반갑고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포옹을 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등짝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뼈도 아프고 막 그런 그거를 이제 통각과민 이질통이라고 그러고 통각과민은 조금 아파야 되는데 아주 많이 아프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질통과 통각과민 이 두 가지가 섬유근통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섬유근육통, 섬유조직염 섬유근통 증후군 뭐 그렇게 파이브로마이알지아 신드롬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섬유근통으로 용어가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섬유근통은 3대 증상이 피로감, 전신통증, 수면장애예요. 이 세 가지. 거기에다 이제 감각 이상, 두통,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검사를 해보면은 염증의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골맞다든지 관절염이 있다든지 피검사에서 ESR, CRP 같은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보면 다 정상으로 나와요. 뭐 전신질환이나 류마티즘, 뭐 고혈압, 당뇨병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류마티즘 관절염 때 나타나는 뭐 류마티즘이나 항CCP항 때 나타났는지 자가 면역 질환 때 나타나는 항CCP 항체가 나타나는 항핵 항체가 나타난다든지 그런 게 없이 그냥 아프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하면 다 정상으로 나와요. 꽝으로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다른 과 가서 이 질환을 이렇게 진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괜찮습니다. 신경성인 것 같습니다. 뭐 스트레스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받는 경우가 많죠. 피검사, 엑스레이 아까 두 환자처럼 뭐 검사는 모두 정상이고 그래서 꾀병이나 신경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감기 몸살도 잘 걸리고 뭐 더 심하게 앓고 감기약을 먹어도 쉽게 재발하고 또 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또 신경외과 정형외과 갖고 뭐 MRI 찍고 그래갖고 뭐 허리 디스크 있어요, 목 디스크 있어요 그런데 치료 받아도 계속 아픈 경우예요. 이런 환자들. 그래서 이럴 때 검사를 했는데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이 섬유근통을 의심을 해서 자세한 병력 청취를 하고 설문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주로 이제 그 20대, 30대의 출산 후 여성들에게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50대, 60대 폐경 후 여성에게서 많이 생기는 병입니다. 희귀병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한 2 내지 5%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만성 통증의 세 번째로 흔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허리 통증이 1위고 퇴행성 관절염이 2위고 섬유근통이 통풍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건 2004년에 나온 논문인데 그 경상북도 포항 울진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섬유근통 있는 사람이 2.2% 정도 된다라고 그러니까 흔한 병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통풍이 한 2%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미국은 한 5% 정도 되고 그러니까 통풍보다 이게 많은 병이 섬유근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진단을 제대로 못 내리고 치료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검사를 하면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나오니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섬유근통 증상은 대표적인 게 근육통이에요. 말 그대로 근통 아니에요. 근통. 근육에 통증이 생겨요. 꼭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이제 근육하고 통증이 와요. 손도 뻣뻣해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2시간 뻣뻣하다 3시간 뻣뻣하다 굉장히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증상이 비슷하고 또 일부 환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면서도 섬유근통이 동반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오거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거나 저기압이 되거나 그 찬바람이 많이 부는 날 그런 때 이제 근육통, 관절통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감도 심해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자도 개운치가 않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막 선잠 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자고 나서도 계속 피곤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 이제 잠을 잘 못 잤다고 생각을 하고 피로감, 몸살, 우울증 이런 게 있고 만성 피로 증후군하고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면 장애가 또 가장 또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잠을 깊이 들지 못하고 쉽게 들지 못하고 또 쉽게 깨고 깊이 들지 못하고 또 새벽에 한 번 깨면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뒤척거린다. 그래서 밤새 못 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보기에는 남편이나 그런 사람이 보기엔 저 사람 잘 잤는데 왜 못 잤다고 그랬을까? 그런데 자는 내내 피곤한 거예요. 자는 내내. 그래갖고 아침에 일어나서 물어보죠. 이제 개운하게 주무셨습니까? 그러면 개운치가 않고 계속 피로해요. 그걸 이제 영어로 unrefreshing sleep. 개운하지 못한 잠을 잤다. 이게 대표적인 수면장애, 서미곤통의 수면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계 증상으로는 이제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멀쩡하고 화장도 이쁘게 잘하고 건강하게 보이긴 한데 환자는 뭐 우울감도 호소하고 불안감도 호소하고 머리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편두통이나 그냥 긴장성 두통 그런 걸 많이 하고 스트레스 같은 것도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뭐 환자들이 과거에 육체적 정신적 치료를 받은 건 또 좀 많지만은 그렇지만 뭐 정신분열증 뭐 그런 아주 복잡한 그런 그 정신병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에서도 그렇게 뭐 심각한 거는 없고 우울증이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정신과는 다닌 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아주 심각한 정신병은 없습니다. 그 이외의 증상이 이제 설사, 변비, 복통, 장이 예민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생기고 또 화장실 자주 가는 방광 증상, 그다음에 입 마른 구강건조증, 안구건조증 이런 것도 생깁니다. 레이노 현상 이런 것들도 생길 수가 있어갖고 이것 때문에도 서미곤통이 다른 류마티스 질환하고 헷갈리게 되는 감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어로 파이브로마이알지아인데 이거랑 다 그 영어로 피로감, 뭐 짜증나는 거, 뇌흐림, 하지불안 증후군, 중복 현상, 근육통, 관절통, you never feel good, 기분 좋은 일 없고 불안, 우울증, 신체 조절 실패, 슬픔, 걱정, 평생 싸움다. 이런 굉장히 몸에 여러 가지 그런 나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파이브로마이알지아, 서미곤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서미곤통하고 이제 동반되는 증상들이 만성 피로증후군, 또 국소 통증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게 턱관절 통증, 뭐 긴장성 두통, 특발성 허리 통증, 허리도 계속 아픈 거죠. 이런 것들하고 서미곤통이 자주 동반이 돼요. 신체형 장애 이런 것들은 이제 우울증, 뭐 스트레스성 장애 그런 거죠. 이거의 공통적인 것은 이게 통증이라든지 이상감각, 뭐 저림감각, 시림감각, 뭐 이런 이상감각이 증폭돼서 나타나는 것들이 서미곤통하고 동반되는 그런 증상들입니다. 또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긴장성 두통, 편두통, 또 정동장애 기분이 좋다 나쁘다 뭐 우울증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게 있고 턱관절도 아프고 만성 피로, 그다음에 수면 장애, 특발성 허리 아픈 거, 과민성 대장증후군, 감각 이상, 또 특별히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기억력 장애, 인지 장애, 그다음에 어지럼증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식도, 가슴이 답답하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가슴, 심장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표현도 하고, 방광에 염증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증상이 있고, 외음부 전정형, 외음부통,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니까 어느 과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막 그럽니다. 서미곤통은 이렇게 3대 증상이 근육통, 피로감, 이제 불면증 이게 3대 증상이 그런데 그 이외에도 뭐 관절통, 두통, 하지 불안증 이런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혹시 다른 증상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혹시 근육이 아프지는 않습니까? 잠은 잘 주무십니까? 피로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거를 이제 같이 물어봐야지 서미곤통을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서미곤통의 원인은 아직 잘 몰라요. 뭐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가족력이 좀 많아요. 이제 뭐 친정 어머니하고 딸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유전자가 관련돼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확실히 알려진 건 없고요.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요. 뭐 정신적 충격, 사별 이혼, 뭐 고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과로, 뭐 감기, 코로나 걸린 다음에 또 서미곤통 오는 경우도 있고, 뭐 교통사고 당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만성 피로 증후군 이런 증상하고 이런 증상이 일어난 다음에 서미곤통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가 서미곤통의 원인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데 이거는 중추신경계 통증 강화라고 해서 말초에서 자극을 받으면은 이 척추에서
통증 전달 물질을 뻥튀기를 해갖고 뇌에 전달해서 심한 통증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섬유근통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걸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근육이나 뭐 관절 같은 말초 조직에서 그 통증이나 그 자극을 받으면 이걸 뇌로 전달하기 전에 척추로 전달하거든요. 그럼 척추의 뒤쪽에, 척추의 노잘혼 뒤쪽에 존재하는 신경세포에서 통증 전달 물질을 뻥튀기를 해요. 뭐 보통은 정상은 한 10개가 나와야 될 이런 서브스탄스 P라든지 글루타메이트 같은 통증 전달 물질을 10개, 보통 10개를 만들어낸다면 이 섬유근통 환자들은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한 100개 정도 만드는 건 많이 해요. 그러면서 받은 자극보다 심한 통증이 척수에서 뇌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는 작은 자극을 받는데도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게 섬유근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뇌척수액을 뽑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통증을 촉진시키는 이런 물질들이 증가하고 통증을 떨어뜨리는 뭐 엔돌핀 같은 그런 물질이 떨어지는 것을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들은 진짜 아픈 거예요. 꾀병을 부리는 게 아니라 진짜 아프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능성 MRI, 펑셔널 MRI를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약한 자극을 줄 때 약한 통증을 느끼고 강한 자극을 줄 때 강한 통증을 느끼는 게 정상인데 섬유근통 환자는 약한 자극을 줘도 강한 통증을 느끼는 게 이게 빨간 게 통증을 느끼는 건데 기능성 MRI에서 이게 증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환자는 실제로 섬유근통 환자들은 통증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알려졌습니다. 자, 진단은 이제 1990년도에 처음 진단이 났는데, 이건 18군데 중에 11군데 이상 눌렀을 때, 압통을 줬을 때, 통증이 발생하면은 섬유근통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4kg로 눌렸는지, 1kg로 눌렸는지, 10kg로 눌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게 나중에는 바뀌었죠. 그래서 요런데 목 있는 데하고 앞가슴하고 팔하고 다리하고 뒤에 목하고 등짝하고 허리하고 엉덩이하고 이런데 18군데 중에 11군데 이상 아프다 그러면은 섬유근통으로 진단을 했는데 문제가 많아요. 그래갖고 이게 만약에 10개면 섬유근통이 아니냐. 그리고 환자 전신 통증 있는 사람은 그냥 누르는 게 아무데나 눌러도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맞냐. 그리고 1차 의료기관에서 압통증 검사 잘 못하고 뭐 부정확하게 하고 그래서 중요한데 또 다른 전신 증상, 인지기능 장애, 기억력 감소 그런 것도 진단에 중요한데 그런 게 포함되지 않고 단지 압통점만 있어갖고 이거가 폐기가 됐죠. 그래갖고 2010년에 진단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압통점이 18개 중에 11개 이상 되면 했는데 압통점으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아픈 걸 물어보는 거예요. 목이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팔이 아파요, 앞가슴이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허벅지가 아파요, 엉덩이 아파요. 그게 19개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증상 중증도 점수를 심텀 스케일 이렇게 물어봐서 그 두 가지로 가서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진단 기준이 이제 섬유근통 진단 기준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아픈 부위 점수가 7개 이상, 심텀 증상 심한 정도가 요거 점수가 이게 0점에서 1, 2, 3점 해서 총 12점이에요. 12점 중에 5점 이상 되면은 진단을 하거나 또는 아픈 게 3개 내지 6개가 아프고 그다음에 이런 증상이 9개 이상이다. 그러면 섬유근통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섬유근통을 진단을 했습니다. 증상이 3개월 이상 돼야 되고 다른 질환이 없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진단 기준을 가지고 섬유근통을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19군데는 이제 턱관절, 어깨, 가슴, 어깨, 그다음에 팔, 위팔, 아래팔, 복부,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이렇게 19군데 목, 등, 허리 이렇게 19군데 중에 7군데 이상 아프면 이제 진단 기준이 하나가 맞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거는 똑같았어요. 이게 이렇게 피로감이라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 집중력, 기억력, 신체 증상 이런 게 12점 만점에 5점 이상 되면 섬유근통 진단 기준에 하나 또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이걸 보니까 이게 여러 군데가 아파요. 전신 통증이 있어야 되는데 전신 통증이 양쪽 대칭적으로 생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016년에 또 개정을 했어요. 그래갖고 와이드 스프레드 페인 여러 군데 아픈 거가
병변을 부위를 이게 5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윗부분, 왼쪽 윗부분, 그다음에 오른쪽 아랫부분, 왼쪽 아랫부분. 그래서 요렇게 그다음에 목하고 등짝하고 허리하고 가슴, 복부. 예, 여기. 이렇게 5개 중에 4군데 이상의 통증이 있어야지 그 섬유근통 진단 기준에 맞게 되고, 또 요 신체 증상이 좀 너무 애매해갖고 이건 다 뺐습니다. 빼고 두통이 있냐 없냐, 하복부 통증이나 경련이 있냐 없냐, 우울증이 있냐 없냐, 요 3가지로 했어요. 그래서 요거로 3점을 맞췄죠. 그래서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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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이렇게 해갖고 12점 만점에 5점 이상이면 진단 기준으로 하자라고 하고, 또 전신 통증은 4개 이상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진단이 됐고, 또 다른 병이 있어도 류마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같은 게 있어도 섬유근통을 동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진단 기준을 갖고 그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섬유근통 치료는 이제 치료 원칙이 섬유근통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흔한 게 근육통, 피로감, 수면장애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근육통이 주증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는 수면장애가 주증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임상 증상에 맞춰서 치료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약물 치료도 해야 되지만 비약물 치료도 운동요법이라든지 그 기능 코그니티브 치료도 심리 치료 같은 것도 같이 해야 되고, 또 약을 쓸 때는 한 가지 약이 아니라 2가지 약을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그래서 비약물 치료에는 환자 교육도 시켜야 되고, 환자 가족도 교육시켜야 되고, 심리 치료해야 되고, 인지 행동 치료,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유산소 운동, 산소 운동을 해야 되고, 약물 치료는 이게 진통제, 항우울제 이런 약물을 사용을 합니다. 치료를 위한 접근점은 섬유근통에 확실하게 맞냐, 이 사람이 섬유근통이 맞냐. 왜냐하면 섬유근통은 다른 질병하고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감별해야 될 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질병,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류마스 질환이라든지 뭐 부신 피질 질환이라든지 빈혈이라든지 그런 걸 다 감별을 해야 돼요. 그런 걸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동반된 질환, 내과적 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환자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을 시켜야지 환자가 교육만으로도 증상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환자하고 협의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통증이 제일 심하냐 그러면 통증을 깔아앉게 해야 되고, 잠을 못 자는 게 제일 불편하냐 그러면 잠을 잘 자게 해주고, 그래서 초기에는 1-2가지 정도 중요한 거 기능장애에 초점을 맞추고, 치료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하죠. 통증이 우선이냐, 피로감이 우선이냐, 수면장애가 우선이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증상과 상태를 잘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섬유근통 환자가 초진으로 오면 한 10분에서 20분 동안, 뭐 통풍 환자나 류마스 관절염은 굉장히 빨리 보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분들은 물어볼 게 너무 많아갖고. 예. 그리고 환자 케어를 위한 이제 팀을 이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가족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남편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뭐 직장 동료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막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요거는 팀 구성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그런 단점도 있죠. 그다음에 약물 치료를 할 때는 저용량으로 하고 효과를 천천히 증가해야 됩니다. 왜 섬유근통 약이 대부분 이제 신경통약, 뭐 정신과 약, 항우울제, 뭐 그런 약이기 때문에 이게 약을 갑자기 올리면 안 돼요. 서서히 올려야 되고, 또 환자의 치료에 대한 관리를 관리를 해야 돼요. 환자는 뭐 이 약만 먹으면 다 날 것 같이 뭐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해야 되고, 또 동반 질환도 이렇게 무슨 동반된 관절염이나 신경통이 또 따로 있을 수도 있거든요. 수면장애, 기분장애 이런 것도 함께 같이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같이 우리는 섬유근통 환자를 정신과랑도 같이 보고, 신경과랑도 같이 보고, 소화기내과랑도 같이 보고, 막 그렇게 해서 같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먼저 비약물 치료는 환자 교육입니다. 교육이 제일 중요해요. 뭐를 교육해야 되냐? 이 질병은 죽거나 장애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사망하거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염증이 없는 병입니다. 그리고 지금 증상은 두통이라든지 배가 아픈 건지 아니면 근육이 아픈 거, 잠 못 자는 게 다 같은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질병을 받아들이고 치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신과도 다녀오시면 정신과도 다녀오고, 신경과도 다녀오시면 신경과도 다녀오고, 배가 아프면 대장 내시경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함께 보고 나쁜 병이 동반되는지를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은요, 이제 교육 자체만으로도 통증이라든지 수면장애라든지 피로감 이런 게 좋아지고 삶의 질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약 안 먹고 끝나는 게 70% 이상은 약 안 먹고 잘 끝나요. 치료가 잘 돼요. 그 다음에 인지행동요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뭐, 무서운 영화나 뭐, 괴기 영화나 그런 이상한 영화를 보면 기분 나쁘고 통증이 심해지고 막 무서워지고 그런다. 그럼 그거 보지 말고 즐거운 영화, 코미디 영화, 뭐 해피엔딩 영화 그런 걸 보게 하는 거고 또 어떤 이 사람 뭐 남편 친구 저 사람만 만나면 뭐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막 그러면 그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전거만 타면은 뭐 힘들고 다리 아프고 뭐 짜증나고 밥맛 없고 그런다. 그러면 자전거 타지 말고 걸어 다니면 좋다. 그리고 뭐 박물관을 가면은 나는 기분이 좋다. 그럼 박물관을 다니시면 돼요. 그렇게 좋은 거는 좋게 더 하게 하고 나쁜 거는 피하게 하는 게 인지행동요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통증도 줄이고 피로감도 줄이고 정서도 개선시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유산소는 걷기 운동, 수중 운동, 수영, 자전거 타기 이런 게 좋은 운동입니다. 산소 호흡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통증을 느끼는 앞통점의 역치를 떨어뜨려요. 역치를 좋게 해갖고 웬만큼 자극을 줘도 통증이 그렇게 심하게 가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비약물, 교육까지 합해서 이 세 가지가 섬유근통의 비약물 치료인데 이거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잘하면 약을 끊을 수도 있어요. 약을 안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은 사실 뭐 먹으면 좋아요? 물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근거가 없어요. 근거도 없고 매직푸드는 없습니다. 근데 나쁜 음식은 있어요. 나쁜 음식은 뭐 튀긴 음식, 설탕, 밀가루 음식, 정크푸드, 알코올, 짠 음식 이런 거 먹으면 확실히 자극적이고 뭐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크게 잘 거 없는데 자극적인 음식은 먹지 마라. 그리고 약물 치료 전에는 이렇게 원래 질병이 있는지 뭐 비타민 결핍, 빈혈, 대사성 질환, 갑상선 질환, 뭐 당뇨병 그런 게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피 검사도 해봐야 되고 엑스레이도 찍고 자세히 만져봐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단이 확실히 맞는지 진단 기준도 맞춰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약을 쓰게 되면은 이제 저용량부터 서서히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약으로 하다가 좋아지면은 이제 비약물 요법으로만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약을 끊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류마티스 질환 중에 유일하게 약을 끊을 수 있는 게 이 섬유근통입니다. 근데 감별해야 될 병, 증상이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류마티스 질환, 이게 다 류마티스 질환이고 그 다음에 뭐 C형 간염, 부갑성 한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질병하고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섬유근통 때 검사를 쭉 다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검사, 갑상선 검사도 하고 B형 간염, C형 간염 검사도 하고 그런 걸 다 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는 이제 그 강력한 증거가 있는 약들이 이겁니다. 아미트리틸린, 사이클로벤자프린, 프레가발린, 블록세틴, 밀라시빈 이거가 제일 그리고 이거 쓰면 증상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뭐 물론 부작용들도 있고 그래갖고 섬유근통 때는 1차 약도 있고 2차 약도 있지만은 여기서 1차 약으로 이런 약들을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조금 있는 건 이제 트라마돌 같은 진통제, 그다음에 항우울제. 증거가 없는 약들은 뭐 성장호르몬 이런 약물들, 그다음에 쓰지 말아야 되는 약물, 오히려 해가 되는 약물, 마약성 진통제, 소염 진통제, 뭐 스테로이드 이런 걸 쓰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쓰고. 그래서 미국에서 공인된 약물이 이렇게 프레가발린, 상품명으로 리리카 이런 게 나오고, 밀라시프란, 블록세틴 이 세 가지가 섬유근통에 공인된 약물이고요. 2016년도 이런 류마티스 학회에서는 권고사항이 이제 이런 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 빨리 진단하고 빨리 치료하고 교육을 시켜라. 그 다음에 통증이나 기능이라든지 그걸 포괄적 평가를 해라. 또 치료에 대해서는 비약물적 치료를 먼저 해야 되고 또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걸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되고 그래서 비약물 치료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일치된 강력한 권고사항은 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해라. 이런 걸 하면 많이 좋아진다. 그다음에 근거가 조금 약한 건 이제 명상이라든지 스트레스, 물리치료 이런 건 근거가 조금 약하고요. 권장하지 않는 거는 뭐 바이오 피드백, 캡사이신, 최면요법, 마사지 같은 건 특히 더 아플 수가 있고 또 척추지압, 카이로프락틱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강력 반대. 그래서 척추지압 치료하면은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자, 그럼 섬유근통은 이제 어떤 병이냐, 예후가 좋으냐, 완치되는 병 아닙니다. 뭐 우리가 감기가 완치되는 병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자꾸 재발하고 스트레스 받는 재발하고. 근데 완치되는 병은 아니고 자꾸 재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망하거나 장애가 되거나 불구되지 않고 불치병도 아니고 난치병도 아니에요. 대부분 다 치료가 잘 되고 일부 환자에게서는 뭐 돈을 뭐 띄었거나 그런 사람 돈을 다시 받으면 좀 좋아지게 되고 예, 정신적 심리적 보상 뭐 결혼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또 좋아질 수가 있고 그런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주 재발되는데 대부분은 치료로 인해서 상당히 약 70%는 호전이 가능합니다. 오늘 한 35분 강의를 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유근통의 3대 증상은 전신 통증과 피로감, 수면장애 그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뭐 수만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그 병력 청취를 잘 해야 되고 신체 검사, 혈액학적 검사, 방사능 검사 해갖고 이제 2016년 진단 기준, 2010년 진단 기준을 적용해서 진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를 싫어하기 전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뭐 이런 다양한 질환을 배제를 해야 되고 또 인지행동 치료, 적절한 운동 그런 비약물 치료를 반드시 같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약물 치료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주로 하겠지만 이런 약물들을 하고 근데 사람마다 다 맞춤형으로 써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진통제를 더 많이 쓰고 어떤 사람은 항우울제를 더 많이 쓰고 어떤 사람은 신경통약을 더 많이 쓰고 그렇게 환자에 따라 맞춤형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근통은 저희가 이제 쉽게 뭐 환자들한테 얘기할 때 손흥민은 축구를 잘하는 선수고 김연아는 피겨스케이팅을 잘 타는 선수고 유현진은 야구를 잘하는 선수라면은 섬유근통 환자는 통증을 아주 잘 느끼는 선수다 남들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예후가 다 좋아요. 대부분은 약도 잘 먹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교육도 잘 받고 또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하고 그러면 대부분 예후가 좋거든요. 그래서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루푸스라든지 뭐 통풍이라든지 그런 병에 비하면 훨씬 더 예후가 좋기 때문에 섬유근통으로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또 너무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잘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들어와 있네요. 유나 씨. 저는 온몸이 다 아픕니다. 10년 전에 류마티스 전문에 갔더니 섬유근통이라고 진단이 나왔어요. 약 처방은 우울증 약과 소염 진통제 등등 많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프게 된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수술도 많이 했었는데 무통주사 알레르기가 있어서 수술 직후에 맞지도 못하고 그대로 통증을 참아야 했거든요. 그게 원인이 아닐지 척추 수술 2번 했고 제왕절개 2번, 맹장염 1번, 총 5번 수술했습니다. 항상 아프고 불면증에 전신 피로감이 쉽게 옵니다. 누가 내 팔을 살짝만 잡아도 엄청 아픕니다. 엄살쟁이라는 취급도 당하죠. 맞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섬유근통 증상이고요. 이렇게 수술도 많이 하고 그런 통증이 스트레스가 돼갖고 섬유근통이 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잘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 불구나 장애가 되는 병도 아니고 사망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하시고 약도 그때그때 증상이 심할 때 약 먹고 증상이 없으면 약을 안 먹어도 되고 그러다가 다 좋아지면 약을 다 끊어도 되는 병입니다. 다 아픈 게 맞고요. 저한테 질문한 거는 원인이 그 통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맞습니다. 그게 아마도 수술 많이 하고 무통주사 알레르기 때문에 통증 참고 그런 게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출산을 하고 그 섬유근통 생기는 경우가 20대, 30대에 많거든요. 그것이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건 극복을 할 수 있는 병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치료 잘 받으시고 그러면 좋아질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진수빈님, 섬유근통으로 현재 신발타, 프레리카 복용 중이고 정신과에서 인데놀, 데팍신, 아티반 받아서 여러 증상들, 통증, 우울감, 수면장애 관리 중입니다. 그런데 극심한 피로감은 어찌 해야 될지요? 그렇죠. 수액치료를 간신히 견디는 중입니다만 평생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예, 맞습니다. 섬유근통 환자들이 처음에 와서 치료가 잘 안 되고 이게 그 기대 관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 관리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치료 목표 중에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다 난 것처럼 이렇게 원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해야 되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인지행동요법도 해야 되고,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정신과 선생님하고도 잘 상의를 하십시오. 피로감에 대해서는 가정의학과에서 만성피로 증후군을 보기도 하고, 또 정신과 선생님께서 보기도 하고, 또 서미고통 보는 류마티스 선생님께서 조금 더 친절하고, 신경을 좀 더 써주신다면, 피로감에 대해서도, 좀 해결을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저도 환자분이 피로감을 느낀다고 하면 저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운동을. 처음부터 심한 운동을 시키는 건 아니고, 아침에 15분, 저녁에 15분 해서 30분 동안 걷던지 자전거 타던지 그렇게 해서 조금 좋아지면 밤에 잠을 잘 자면은 낮에 피로감이 좀 줄어들어요. 낮에 조금 운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침과 저녁에. 그렇게 하고 좀 더 좋아지면 이제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그렇게 운동을 해요. 수영도 좋고 자전거 타는 것도 좋고 걷는 것도 좋고 또 박물관이나 전시회 같은 거 돌아다니면서 기분 좋게 좀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산책하는 거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 걸 하고 나서 몸을 조금 힘들게 만들면 잠이 잘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피로감도 호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액 치료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평생 수액 치료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운동이 제일 좋아요. 운동하고 인지행동요법, 코그니티브 비헤이비럴 서러피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한테 통증을 유발하는 거나 피로감을 유발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기분을 좋게 하고 자기가 행복하게 되고 그런 행동을 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 두 가지 왔는데 이건 서미곤통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 좀 아시는 기회가 되셨는지 여러분들 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서미곤통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고 여러분들 더 이 비욘디를 통해서 많은 지식과 또 좋은 해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